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감동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그런 올림픽 시즌이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올림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화로 세상을 보는 시각 21도 올림픽을 첫 주제로 잡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우리 서강대학교의 정영철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과몰입자 하장원 선생님, 호박사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저도 뭐 스포츠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진짜 좀 그 부상 투혼 이런 거 저 안 좋아하는데 최가원 선수 보고 깜짝 놀라 감동도 받았던 것 같고 또 이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서로 좀 이번 올림픽에서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그 최가원 선수의 경기, 특히 1차 시기 때 되게 다들 너무 크게 다친 줄 알고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3차 시기에서 그렇게 그 경기를 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보면서 좀 약간 나도 스노보드를 좀 한번 배워볼 걸 그랬나 다시 태어나야 되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정영철 교수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올림픽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올림픽에 대해서 약간 무색무취하게 그냥 지나간 것 같고 지금 감동받은 장면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어젯밤에 끝난 아이스하키 경기였고요. 그거 밤 늦게까지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그거 보고 볼 거 다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잠을 잤습니다. 정신 선생님이 그 한국 아이스하키 팀 뭐 이렇게 이런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어젯밤에 있던 미국하고 카나다의 마지막 결승전은 사실은 이제 NHL이라고 하는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이렇게 막 호령하는 아이스하키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올림픽 흥행이 결정되는데 이번에 NHL이 중단을 하고 모든 프로 선수들을 풀었어요. 그게 이제 8년 만인가? 그래서 이제 모든 전력이 다 튀어나와서 나라별로 편을 나눠서 싸우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없으니까 카나다하고 미국이 이제 결국 결승에 만나는 게 기정사실처럼 해서 어젯밤에 그 경기가 있었고 2대1로 오버타임에서 미국이 골을 넣어서 46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46년 만에. 네. 경기를 보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주로 한국 미디어에는 싸우는 장면만 올림픽이가 원래 싸우는 장면만 나오는데 싸우고 퇴장당하고. 제가 즐겁게 본 이유는 그 올림픽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키라고 하는 종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량들을 보여주고 그거 자체로도 다시 보기로라도 꼭 이번 아이스하키 결승전을 봐야겠네요.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있어서. 근데요?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아니 다시 태어나면 스노보드 선수로 하고 싶은데. 네, 스노보드로 맞지는 요즘에 않았습니다. 아이스하키가 되게 인기라고 학생들한테 저 그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랐는데. 네, 아이스하키가 선수가 되는 길은 굉장히 좁은데 여전히. 근데 이제 유소년 어린아이들하고 사회인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붐은 왜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엘리트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활성화하기는 되게 어렵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먹은 아저씨들은 한번 해보고 싶은 운동이어서 들어가면 거기 매력에 빠져서 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찍기 전에 저도 보니까 가장 많은 그 인터넷 폴 하더라고 투표. 그래가지고 어떤 장면, 어떤 이런 주제를 다뤘는데 압도적으로 최가훈 선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스노우보드 금메달 딴 게 1위를 하던데 저 어떠셨어요? 저는 스노우보드 잘 모르니까 사실 뭐 잘 몰라서 근데 스노우보드 문화라는 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뭔가 다른 종목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 최가훈 선수의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클로이 킴이라든지 이렇게 일본 선수라든지 이런 좀 펠로우십 문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맞나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스노우보드를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예전에 이제 보드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그 매니아들이 모여서 그냥 주구장창 그걸 하는 이런 문화 서브컬처가 있는데 스노우보드 초창기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환대받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서브컬처로 계속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이제 이걸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오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요 운동을 하는 굉장히 소수의 마니아들이 있다. 좀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인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만큼 오랫동안 이 스포츠를 하는 종목도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30대, 40대가 돼도 계속 하는 그런 진짜요? 근데 종목이어서 오히려 선수들은 굉장히 젊던데. 그리고 나이 좀 들면 그 유연성이나 뼈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10대 막 뭐 20대 초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션 화이트 같은 그런 그 이제 이 종목의 거의 이제 전설적인 어떤 인물인데 그 사람이 나왔던 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여기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여전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근데 오랫동안 근데 자기 브랜드로 이제 막 굉장히 큰 사업가가 됐지만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 되게 롱런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거랑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상의 위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처럼. 근데 그 부상의 위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파가 보면 그게 원래는 높이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삐끗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지금 아마 높이 올라갈 때 6층 높이에서 내려오는 그 정도여서 실제로 거기에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한 예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점점 더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게 돼서 매우 위험하면서도 되게 살인적인 스포츠가 된 거죠. 아니 그 하프파이프보다 뭐 중간에 장애물론 막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간중간 계속 장애물을 놓는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은 정말 젊은 선수님이 하기 힘들어 느낀 게 저 위험을 막 이렇게 막 몇 바퀴 돌고 막 공중에서 그런 종목을 보니까 나이 들면 못할 것 같은데 겁나가지고 겁먹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스노우보드의 알파인 스노우 같은 스노우보드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어떤 저도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킬이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숙련되는 게 있고 그것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런 면이 크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노보드도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해주신 하프파이프처럼 이렇게 일종의 묘기 기량에 대한 어떤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그 승부를 내는 경기도 있고 알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나 뭐 이런 경기들이 있고 근데 그 약간 좀 출발점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알파인 그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스키에서 좀 약간 파생됐다라고 보면은 요 하프파이프 종목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컬처적인 그런 보드 문화에서 온 경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전 그 정은식 교수님 이야기 듣고 조금 이해가 됐는데 이게 사실 올림픽이나 이럴 때 뭐 서로 막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경쟁하지만 스포츠맨십 같은 거 강조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노우보드 선수들은 정말로 되게 환대해주고 서로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느껴졌었는데 뭐 그런 이제 문화적인 맥락 어떤 종목의 특징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도 대단한 것 같던데. 보니까는 이제 시즌 그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경기들이 뭐 다른 종목들 뭐 훈련도 여러 군데서 하고 뭐 경기도 여러 군데서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스노우보드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즌 경기들 갖다가 그 출전 선수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곳으로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훈련 장소도 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겹치거나 그리고 선수풀도 아까 말씀하신 크지 많지 않고 않아서 이러면서 아마 그 안에 어떤 선수들의 그런 자체적인 커뮤니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된 것 같고 클로이 킴 선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최강훈 선수하고 연결돼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 최강훈 선수가 이제 클로이 킴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보고 스노보드를 시작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뭐 연락이 닿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클로이 킴 선수하고 어린 시절에 이제 같이 훈련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꽤 오랫동안 그런 관계들을 원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특징들과 그런 선수들 간의 유대가 요번에 그런 클로이 킴이나 최가운 선수라고 하는 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잘 보여지고 드러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주의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국가주의나 경쟁주의 이런 게 물론 있지만 좀 덜해 보였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노보드 문화인가 뭐 이런 생각이. 클로이 킴만 주목되긴 하는데 동메달 딴 일본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최강 선수가 이제 경기를 계속 같이 뛰는 또래 선수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친하고 이렇게 우승할 때 되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참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른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시아 선수들이 강해요?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스노보 다른 종목도 보고 이러면 그 주로 일본 선수도 우리 뭐 금메달 막 동메달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아까 말한 종목도 그 저기 최가운 선수가 한국 사람이지만 클로이 킴도 한국계 미국인 아닌가요? 그리고 일본 선수가 동메달 따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오늘 그 해설하는 애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 미리 맞춘 얘기 아닌데 저 지금 궁금해. 이 친구도 그냥 그러게요. 뭐 동양인들이 저 잘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냥 몰라서 그러는지 아무튼 저도 되게 궁금해서 왜 유독 여기에 동양인들이 많을까? 무슨 독특하게 이 스포츠에 우리가 잘 맞나?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해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히 답을 못 보여서. 네. 저는 이제 가설은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 그 아버지들의 힘 뭐 이런 뭔가 좀 원래 스노보드 문화는 또 다르게 이 선수 육성 방식에서 보니까 팀 플레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재원과 그 강한 서포트 뭐 이런 패밀리 이렇게 있으면 좀 성장하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나? 뭐 다른 종목보다 뭐 그런 의혹 가설 이런 걸 좀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 문화적으로는 아시아인에게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보드가 되게 좋은 성적을 한 거에 나오자마자 이제 롯데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지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모그룹 회장이 이렇게 딱 띄워지는 어떤 걸 보면서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특정 기업이 오랫동안 스키협회를 이렇게 끌어온 거는 맞지만 그동안 굉장히 저조할 때 안만하다가 한번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지금까지 왔던 어떤 기업의 어떤 스폰서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가 너무 부각되는 부분들이 그전에는 사실 뭐 양궁협회 오면 양궁협회 뭐 핸드볼 하면은 또 어떤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그 스키협회는 조금 약간 걸렸습니다. 네, 근데 뭐 롯데는 뭐 야구단 사태 때문에 뭐 금방 그게 롯데 슬프죠 지금. 잠시 반짝하다가 어떤 야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우리 스포츠 전문 채널은 아닌데 할 말이 많죠. 네. 근데 그래요. 그 얘기 그것도 궁금했어요. 자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이제 뭐 국뽕 사실 뭐 88 올림픽도 그랬지만 이제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홈그라운드에서 많은 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올림픽 보면 역시 남는 게 쇼트트랙밖에 남는 게 없는데 스노보드만 살아남았다고 전 좀 보거든요. 스케이트도 뭐 메스도 못 따고 이번에 사실 보면 이제 뭐 평창 빨은 다 끝났는데 스노보드만 어떻게 살아남고 그리고 스노보드 오히려 평창 때도 별로 빛을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왜 스노보드지 지금? 아까 물어봤다니까. 물어봤는데 답을 못 얻었다고요. 호 박사님은 뭐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 그 최강 선수가 어떻게 스노보드에 좀 이렇게 시작을 했나 보니까는 평창 올림픽 때 클로이 킴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7살인가? 뭐 그때부터 스노보드 아버지 졸라가지고 뭐 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스노보드와 같은 스포츠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즐기기는 했지만 스포츠 경기로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아무래도 뭐 평창 올림픽 때 그런 종목들이 소개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뭐 사실 이제 막 그 인터넷 같은데 좀 기사 찾아보면은 최근의 성공 비결 무엇일까 막 이거에서 뭐
그런 계기도 있지만 뭐 어떤 뭐 스님이 뭐 도와줘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보드 스님 뭐 이런 기사님도 있고 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간 사회적으로는 확실히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서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좀 즐기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스포츠로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다가 그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어쨌든 투자했던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이런 그거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반대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평창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창이라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입지적으로 별로 이렇게 적절치 않은 거를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계올림픽은 잘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이야말로 이제 알프스 근처에 있는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하던 동네에서 하던 컬링도 그렇고 다 굉장히 로컬한 그런 스포츠를 하계 올림픽만큼 뻥튀기해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리하게 확장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동계 올림픽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서 굉장히 좀 작은 규모로 유지되던 것들이 이제 하계 올림픽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처럼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과대하게 포장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목들도. 네. 실제로 동계올림픽 역사나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유튜브 저 과몰입자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 종목 자체가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계급적 스포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 올렸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대표적 휴양지. 에서 이제 휴양지를 약간 이제 관광 쪽으로 좀 붐업하기 위한 약간 그런 의도나 목적에서 일종의 프로모션. 예, 그런 식으로다가 좀 개최가 됐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원래 동계 스포츠를 하던 뭐 그 이른바 그 북구 3국 같은 경우 노르웨이,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하여간 그런 좀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하계올림픽하고는 좀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최강 선수 왜 이렇게 금메달 딴 이후로다 이슈 중에 뭐 금수저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조금 그게 한편으로는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차피 스노보드로 선수로다가 스노보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집안에서 그걸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동계 쪽의 스포츠들은 좀 선수로서 이제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흑수저 뭔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서사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는 알지만 사실 동계 스포츠 선수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최가훈 선수의 그 감동적인 빛나는 서사가 갑자기 그 아파트 단지 현수막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동네 살아가지고. 네. 아 그래요? 그 동네 산다고 다 비슷한 계급은 아니죠. 그렇죠. 그날 갔는데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그거 보러 가라고. 뭘 보러 가라고? 거기 플랜카드 동네 사람 붙었으니까 보러 가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타이밍에 이미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금방 철거했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 철거하는 이미지가 뉴스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AI로 누가 만든 거였다. 뭐 아니 믿을 게 없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철거했고 지금 철거한 사람은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구청도 한 적 없다 그러고 구청에서는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까 호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구조적 문제 아닌가요? 이런 스포츠를 둘러싼 뭐 어떤 계급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또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오히려 또 개인적이고 선정적으로만 너무 프레임 언론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좀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동계 스포츠라든지 또 어떤 스포츠를 둘러싼 뭐 학력, 학벌 뭐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 그런 걸 다루지도 않고 하나 이런 해프닝처럼 그리고 뭐 그렇게 금수저 논란으로만 끝나는 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뭐 그 개인이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가십으로만 쓰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가훈 선수 관련된 얘기 중에서 뭐 이건 최가훈 선수 개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거 보면서
제게 좀 감동을 받으면서도 불편했던 게 역시 또 늘 빠지지 않는 부상 투혼. 이게 사실 결과가 아름다워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했던 거 아닌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못 일어나서 그리고 또 반대 또 바로 또 한국 다른 우리 스키 선수가 또 비슷한 종목에서 그렇게 돼서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부상 투혼으로 물론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선수는 또 그런 욕망이 있죠. 우리가 그 여려 스포츠 만화의 그 고시엔 야구 그 정신, 예, 단 한 번을 던지더라도 이런 정신인데 그게 사실 현실에서 계속 이렇게 오히려 선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좀 어떤가요? 저는 과도하게 굉장히 이제 영웅 소설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나 그리고 이제 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들을 잔뜩 미화해서 사실 그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조금 아픈데 안 못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너는 좀 약해 빠져가지고 네가 어떻게 운동선수 하겠어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서사를 만드는 어떤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 때문에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이거는 그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적극적으로 강요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이데올로기나 당연한 서사로 설명되냐면 아이돌 스포츠 시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돌 스포츠 경기도 엄청 위험하게 막 시키고 그런 거에서 막 위험한 거에 처했을 때 더 드라마틱한 서사처럼 되면서 막 상품화 되잖아요.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최강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손바닥 골절? 네. 실제로 골절 됐다고. 실제로 골절됐다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 뭐 모든 종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상이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정한 부상이 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뭔가 현장에서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거를 뭐 점검을 해보고 이거 위험하다 판단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격투기나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눈 보거나 어떤 해서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충돌이 많은 아이스하키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의료진들이 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는 사실은 그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쩔뚝떨고 일어날 때 관중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박수 쳐주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 첫 번째 그 쓰러졌을 때 저 정도면은 아쉽더라도 선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다음 도전은 이제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위험해 보였고 사실 또 반복되는 그 위험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그래서 원래는 기권을 했다가 나중에 기권을 번복해서 2차 시기 때도 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 때 좋은 점수를 받으신 건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가 이 스포츠라는 거를 즐기는 게 맞는 문화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구나 이게 격투기 같은 종목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약간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대한 굉장히 넘어가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일단 메달 땄고 성공 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다 묻어지고 그냥 이 훌륭한 선수를 보라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전체 대중의 어떤 모습들이어서 그거는 한번 짚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이런 선수가 자기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사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떤 케이스는 다쳐서 뼈가 이상한데 엑스레이 안 찍어요. 찍으면 나오면은 못 뛰니까 그냥 진통제 맞고 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이제 현대에서 스포츠가 너무나 과열된 이런 과정에서 그게 근데 선수 입장으로 가면 이게 4년에 한 번 오는 거죠. 다음번 올림픽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열정적으로도 그게 또 끌어오를 거잖아요.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이 나오는 거는 그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거겠죠. 이게 뭐 아마 보시는 분들 야 그럼 뭐 스포츠 뭐하러 보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 경계가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최가원 선수가 뭐 그때 뛰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아까 정익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레퍼런스로 충분하게 이야기되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건은 진행됐고 물론 아름다운 뭐 결과는 아름다운데 하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읽어내야 되지 않나? 성찰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최가원 선수가 그때 하지 못하겠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도전 때문에 좋은 결과도 있지만 이후에 그 선수 생명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더 많이 다양한 관점을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람들 참 특이해요. 왜 이렇게 목숨의 위험까지 있는 스포츠를 즐기려 할까요? 사람들이 진짜. 그거 뭐 스포츠만은 아니죠.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도박 및 네, 그러면 뭐 인간의 삶이 인간의 욕망과 삶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 아니 산을 왜 올라갑니까? 예? 뭐 바다는 왜 들어가고? 예? 그렇잖아요. 뭐 또 그때만 느끼는 이렇게 언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과 도파민 터진다고 하죠. 감각이 있죠. 예, 도파민 정도의 단어로 따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뭐 운동 중독돼가지고 뭐 선수도 아닌데, 아니 차라리 국가대표 선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릎 다 나가게 뛰어다니고 어르신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 저 피로골절 올 때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스포츠가 또 대단한 인간의 되게 본성과도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는데 우리가 또 쇼트트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금맥이라고 표현하나요? 금맥? 예, 결국 금은 쇼트트랙에서. 근데 이번에 또 대단한 서사가 또 있잖아요. 특히 여자 단체 계주가 이제 뭐 3연패입니까? 예, 계속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또 그 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서사들, 그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선수를 둘러싼 갈등과 또 뭐 화해 뭐 이런 서사들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먼저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너무 한국적이지 않냐. 이 전 볼 때마다 이게 처음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막 넘어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명 넘어지면 막 이번에도 뭐 어떤 중결승인가 어디 보니까 막 한 명 빼고 다 넘어지고 막 맞아요. 이런 네. 종목이잖아요. 그 막 혼자 돌고. 예. 그 뭐 세계 선수 대회가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 4년을 준비하는데 앞에 사람한테나 뒤에 사람한테 그냥 쓸려 넘어지면 4년 날아가는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한국적이라고 느끼는 건 이 좁은 공간에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지 몰라도 막 너무 치열한 그 경쟁 그 유독 막 또 이 쇼트트랙은 올림픽 할 때마다나 대회 할 때마다 뭐 옛날에 미국 선수도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뭐 손을 썼다느니 뭐 이런 여러 이슈가 있는데 너무 한국적이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좀 이게 스포츠 전공하시는 교수님 앞에서 이거 쇼트트랙은 너무 우연성이 지배하는 스포츠 같아서 이게 스포츠일 수 있냐? 이거를 어떻게 기록 경기라고 할 수 있냐? 사실 이거 격투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올림픽 이런 스포츠 종목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얘기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엄밀히 기록이 의미 없는 기록 경기잖아요. 기록을 재는데 이렇게 기록이 의미 없는 종목이 있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동계 스포츠 중에서 제가 뭐 많이 찾아보지는 않지만 쇼트트랙은 거릅니다 일부러. 그래서 다른 분들은 열광하실지 모르겠지만 쇼트트랙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근데 호박사님 저는 뭐 경기는 좋아하는데 엄청 스펙타클하죠. 엄청 스펙타클하고 뭐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면 뭐 그 김기리 선수 막 이렇게 추월하고 이런 장면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정말 한국적인 종목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유독 이 종목에서 귀화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호박사님 얘기하셨던? 그게 되게 전 재밌다고 생각한 게 한국이 유독 강한 스포츠 종목들이 여러 개가 그래도 있지만 양궁도 그렇고 근데 한국 선수가
그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서 다 국가로 귀화를 해서 선수를 뛰는 종목은 제가 쇼트트랙만 유독 진짜 그런 그러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더군다나 코치나 감독들이 많이 다른 나라 가긴 하더라도 그렇죠. 선수 양궁처럼 자체가 태권도도 그렇고 네, 대표 선수로 뛰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던 것 태권도도 같고. 기화 선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보통 이제 사범이 가서 네, 그 나라의 태권도 선수들을 키우죠. 그 쇼트트랙만 왜 유독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이들이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를 덜 간다든지 뭐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알력들이 있고 그런 거가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라인 보통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는 뭐 한체대 당국대 뭐 이렇게 아주 라인이 있는 그 라인을 키워주고 그 라인에 서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라인에서도 사실 거기에 지도자에 의해서 요번에 누가 앞에 서야 되고 누가 탱킹 해주고 그러고선 누가 해주고 너 지난번에 금메달 땄으니까 다 찼잖아 연금 다 찼잖아 이번에는 얘 밀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담화미 짬짬이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대 한국 와가서 처음 썼던 신문 칼럼이 짬짬이 해가지고 그 쇼트트랙 할 때 가위바위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싸우니까 짬짬이에 누가 1등 할 것인가? 누가 그러니까 이번엔 너 차례니까 네가 금메달 가위바위보라고 그래서 공정하단 말인가라고 했던 컬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일종의 어떤 그 장난을 치는 거 있고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카르텔로 외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튕겨나가는 우수 선수들이 외국으로 가기 쉬운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쇼트트랙이 뭐 한국적이고 막 이렇게 막 더티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쇼트트랙을 보면 상당히 스펙타클하면서 멋집니다. 이 선수들이 그 짧은 공간을 정말 굉음을 내면서 막 그 얼음을 지치면서 쫙 지나갈 때 보면 그 소리와 함께 이 속도감이나 그 추월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짜릿한 굉장히 좋은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쏘아버리는 바람에 우수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는 되게 비극적인 부분들이 많고 이번에도 그런 결과 예전에 빅토르 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임효준까지 어떤 이런 서사들이 굉장히 비극들이 많은 그런 종목으로 물론 한국 스포츠에는 금메달과 이런 걸 많이 따준 굉장히 그 효자 효자란 말도 쓰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정확히 말하면 효녀 종목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슬픈 서사들이 되게 많다. 그런 점에서 좀 비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그 전명규 선생님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그 이분이 유명했던 거는 이렇게 발 한 번 이렇게 내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딱 내는 거. 그게 이제 그분이 생각해낸 그래서 한때 아무도 안 오고 우리나라 선수들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그걸로 이제 아주 메달을 한국적이잖아.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한국적 서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 유독 쇼트트랙이 정말 막 그런 배신과 뭐 서로 그 뭐 선수들 이번에도 보면은 뭐 남자 선수들도 그렇고 계속 인성 문제 막 이런 게 엄청 바이럴이 많잖아요. 다른 뭐 물론 다른 한국 스포츠가 많은 종목들이 뭐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로 많은 문제들이 늘 등장했지만 특히 쇼트트랙이 뭐 물론 이제 성적도 좋고 또 금메달도 많이 따고 이러니까 더 그럴 텐데 그런 한국적 관계성이 되게 높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뭔가 쇼트트랙에 대해서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 금메달 따고도 저는 사실 이게 언론에 그 심석희 선수하고 최민정 선수 인터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본인들이 뭐 화해를 했고 잘 정리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 그분들이 가졌었던 문제들은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었었고 이게 사실 한국 사회 스포츠계의 고유적 문제들이 되게 압축적으로 터져나온 문제이기도 했고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들이고 했는데 그게 마치 금메달 하나 따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름답게 화해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해서 성공을 마치 이뤄낸 것처럼 뭔가 만들어 보고픈 어떤 욕망, 사람들의 욕망, 미디어의 욕망 이런 게 너무 느껴져서
그 인터뷰를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뭔가 그 대놓고 어떤 기자분은 딱 심석희 선수 이렇게 딱 집어서 이거 뭐 심석희 선수하고 뭐 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를 묻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 스포츠의 서사를 만드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아름다운 결과는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계주 서로 심지어 서로 이제 밀어주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종목에서 이제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금메달을 땄다는 거는 너무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두 선수 모두에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석희 선수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 뭐 유튜브나 온라인 이런 데서 막 올라오고 또 호 박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마치 금메달 따니까 모든 문제도 해결된 것처럼 근데 과연 그런가? 사실 이제 이 여성 개주팀을 두고도 한국 스포츠사에서 사실 뭐 성폭력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 코치나 감독들의 어떤 그런 파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매우 심각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과정들 없이 그냥 금메달 따니까 아름답게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이잖아요. 여전히 좀 어색해 보이고 네네네. 여전히 또 뭐 시상을 할 때라든지 뭐 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려는 집단적 회피성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더 되짚어보면서 얘기해봐 다시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아름다운 뭐 결말이라기보다는 금메달을 딴 거는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스포츠 종목에 저는 그냥 잘 밀어준 선수 정도로 심석희 선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그 대단한 서사를 갖고 있는 선수 아닌가? 한국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가 그런 굴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복귀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팀플레이 잘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이 사태 자체를 심석희라는 선수를 통해서 등장했던 한국 스포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더 그 선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좀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올림픽이 끝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두 선수 모두 최민정도 그렇고 심석희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약간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어쩌면 둘 다 위너다라는 식으로 이제 둘 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마음에 그냥 막 되게 화해하고 되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심석희 선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 체육계 그런 문제의 중간에 중앙에 서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업다운이 있었던 이런 서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생을 이어가면서 결국 이 최근까지 국가대표로서 그 팀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너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생각하면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반대쪽에서 일종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또 피해를 본 그런 게 있어서 양쪽 다 어떤 피해자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되게 오랫동안 한국의 쇼트트랙이라는 곳에서 되게 아주 괄목한 만한 기량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그것들을 너무 페어리테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선수로서 꽤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의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선생을 계속 이어왔다는 점에 대한 박수를 쳐주는 정도에서 우리는 이 서사를 이제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좀 더 성숙한 팬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두 사람은 쇼트를 되게 좋아하는 선수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갖고 있는 특히 스포츠계에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파벌이나 카르텔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바이 프로덕트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였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직시하고 이것들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어른의 자세를 생각하고 더 이상 선수들을 더 막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다가치는 건 좀 잔인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저희 그 최강원 선수 뭐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 스포츠에서 어떤 메달을 따고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그 선수들 개개인들의 어떤 이야기나 노력들은 우리가 마땅히 박수를 쳐줘야 되고 높이 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 사회가 그런 성공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성공의 서사를 자기를 투영해서 뭔가 마치 나의 성공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개개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성찰하고 더 돌봐야 될 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계기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골절이 생기면서도 금메달 따려고 했었던 그 18살밖에 안 된 선수의 욕망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쇼트트랙 경기에서 그 어쨌든 서로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도 같이 달리고 있는 이 선수들이 마음에 짐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되게 멋들어진 어떤 그 성공의 서사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즐기는 거 말고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가 극단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그런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바로 금메달 한 개 따면 얼마? 늘 올림픽이면 따라붙는 뉴스 있잖아요. 그죠? 바로 돈으로 환전하는 이런 한국 사회 이것도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극단적인 시각도 저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막 원하는 판타지를 만들 정도로 막 요구를 하면서 부상투혼 혹은 뭐 그런 이제 서사들을 만들면서 바로 동시에 한편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금메달 따면은 뭐 무슨 오메가 시계 뭐 몇 억 뭐 이런 연금 얼마 뭐 이런 거. 근데 되게 요번에 안사실 중에 재밌는 거가 그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연금을 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포상금 내지나 아니면은 뭐 직업 공공 일자리나 이런 직업들을 이제 연결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한국처럼 월 얼마씩 연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심지어 일본도 연금 제도는 없더라고요.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불안정한 노후를 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가? 그렇지는 않고 사실 그게 이제 생겼을 당시에 뭐 70년대 이렇게 보면 그때에 사실 월 1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건 엄청난. 근데 지금 월 1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해도 약간 그 정도의 감흥은 안 오는, 이제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이라는 어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고, 그것을 저도 그 오래전부터 연금제보다는 어떤 일시 포상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선수들은 이제 지금 돈의 어떤 가치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못 받는 어떤 이런 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메달 얼마, 은메달 얼마, 동메달 얼마 하는 게 쌓여서 몇이 딱 차면 그다음부터 안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쇼트트랙에서도 너 다 찼잖아. 못 찬 애들 점수가 찼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 포상받는 됐고 더 한들 네가 연금은 혜택 없으니 이제 다음번에 돌려라, 이런 짬짬이가 가능했던 서사,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금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연금제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연금제가 강하게 유일한지 모르겠지만 자리 잡은 건 확실히 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의 스포츠 선수의 노후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은 사실은 스포츠, 우리처럼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 궤적과 다르게 자기 삶을 교육도 말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선수들이 뭐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그 선수 생활이 끝나면 사실은 뒤가 거의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지금 먼저 얘기했던 그런 그 취약성, 그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일단 학교 가도 수업 안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하고 수업을 안 듣고, 학부모들이 원하잖아요. 수업 시키는 걸 반대하잖아요. 출석을 안 해도 이런 거 있죠. 출석 인정 결석 일수라는 게 있어서 60일까지는 안 나가도 온 걸로 치고, 이렇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취약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운동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 사회에서 순식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근데 운동으로 성공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언제 어떻게 부상을 받을지,
그리고 실업 선수가 될지 프로가 있는 스포츠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많은 트랙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외길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외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런 위험성이 많은 거여서 사실은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침체에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지는 이런 게 인구 소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내 자식을 이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되게 줄어드는 어떤 이런 현상도 작동하고 있죠. 그게 또 이제 그 입시 경쟁과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다 그런 정말 한국 사회적인 저는 아까 그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특히 운동하는 이제 사커맘이라고 부를 정도로 운동선수들 서포트하는 부모들 지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부모들이 그 수업하는 거 반대할 정도로 그렇죠? 그 교육받는 거 반대할 정도로 그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스스로 반대할 정도로 이제 경쟁에 이걸 좀 도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간극이 결국 오늘 쭉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나? 뭐 슈트트랙 문제라든지 아까 최가원 선수 사례라든지 이런 게 다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올림픽에서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중계권 아니었나요? 예, 거의 전쟁을 하던데 그 뉴스를 또 거의 JTBC랑 지상파 3사가 거의 메인 뉴스에 서로 막 다루면서 심지어 막 토론회도 막 개최하고 막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보다 더 뜨거운 이슈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이번 올림픽만이 아니라 다음 월드컵이랑 하계 올림픽까지 중계권을 JTBC가 사면서 이제 생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JTBC가 사실 베팅을 크게 했고 그 베팅을 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흥행을 못했고 사실은 그 지상파에다가 다시 팔려고 했던 그 시도가 무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고 지금 한가래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이 끝이 아니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제 너무 예전보다 덜 보이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알 권리나 어떤 이런 올림픽까지 우리가 이런 JTBC라고 하는 일개 방송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독점하는 게 가능한 거냐 돈이면 다 되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그래서 이제 BBC 뭐 이런 데에서는 공적으로 공영방송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철저하게 지금 현대스포츠가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돈이 안 들어간 상황인데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좀 간과하면 안 될 게 이번 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그 시차가 이제 중계권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그런 찬물을 끼얹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징에서 할 때와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새벽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버티고 볼 만한 정도의 그런 텐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적인 게 되게 크다라는 게 스포츠 기자분이 제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그게 굉장히 클 거다. 시차가 이번엔 밀라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청료랑 관련된 어떤 중계권이 좀 예전만큼 흥행이 안 된 이유가 그런 시차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같은 저는 유튜브 과몰입자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이슈를 심지어 스포츠 해설 채널 유튜브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이게 월드컵 중계와 관련돼서 아주 민감한 이제 이런 축구 채널 같은 데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뭐 JTBC가 뭐 이거 독점 계약하는데 뭐 7천억을 썼다더라, 뭐 8천억을 썼다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근데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동계올림픽 중계가 그렇게 썩 이렇게 매력이 높은 건 아니어서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우리가 굳이 이걸 안 해도 요건 JTBC가 먹는 거고 그냥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잘 됐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뭐 방송국 안에는 있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계 이제 여름부터 시작된 월드컵
이제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는 아마 재판매와 관련된 논의를 더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방송 3사가 이제 동계올림픽 중계권과 관련돼서 일단 협상 결렬돼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고, JTBC는 그걸 이제 공정거래위에 이 방송 3사가 담합한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아마 그 월드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법을 좀 찾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또 이 이슈가 또 국회까지 와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접근권 문제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 이전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대형 스포츠 중계를 놓고 이 정도의 비용과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갖다 드리는 것이 과연 정말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좀 올바른 방식이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영국처럼 이게 공영방송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한국에서 해왔었던 코리안풀 같이 이렇게 좀 이른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다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게 그냥 어차피 이건 기업하고 IOC하고의 문제니까 그냥 뭐 알아서들 해라,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이제 중계권 따왔을 때 그거 갖다가 이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무리 이제 자본론이가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 기반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는 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유리할 때마다 써먹는 것처럼 마치 그 돈과 관련됐을 땐 자본의 논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동체라든지 뭐 국가와 관련된 거는 또 그거에 호소하고, 이런 이제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JTBC에 대한 비판은 명확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송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룰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뭐 본인들이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레이스 한 거잖아요.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뭐 BBC 이야기도 하시고, 예전에 뭐 NHK라든지 여러 그 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편적 접근에 대한 방송을 그냥 시장 자유에만 놓지 않거든요. 그거 놓지 않으니까 허가권도 갖고 있는 거,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심지어 자유무역 협정도 우리가 뭐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다 국가 관세 이런 거 생각해보고,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이런 걸 보면 다 국가 권력과 국가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그냥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시장 논리로만 JTBC에 말하고 접근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뭐 이런 과도한 경쟁을 낳고 아무런 대책 없이 거기에 이렇게 베팅을 한 JTBC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미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 자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또 이제 공영방송들이 갖고 있는 책임도 이게 이렇게 그러면 난타전을 하고 싸우고만 할 일이냐, 뭐 양비론이 아니라 특히 KBS나 MBC처럼 이렇게 공영방송이 강한 그런 책임이 있는 데들은 여기에 대한 또 적극적인 해법을 좀 찾아나가려는 노력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돈 문제의 판권 문제만이 아니라 스포츠 중계에 대한 또 이야기들 많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도 뭐 너무 예쁜 여성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카메라 웍이라든지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이 생기잖아요. 뭐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뭐 올림픽 막 호소하고 막 울부짖고 이런 해설도 이제 좀 자제하게 하는 뭐 그런 계기들도 있었고, 경쟁 중심이라든지 금메달 숫자 중심 뭐 보도도 지양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계권 논쟁이 좀 그런 이런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에 대한 방송의 태도, 역할 이런 걸 오히려 환기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자기들끼리 막 이전 투구처럼 싸우니까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올림픽이나 이런 시즌 되면은 방송 어딜 틀어도 다 그거 그쵸? 중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모든 방송이 다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 그 시대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요즘에 뭐 옛날에 TV만 봤으니까 그런 거지 요새 뭐 그런가요? OTT나 유튜브 과몰입자가 뭐 TV 별로 안 보시잖아요. 그건 오히려 현상권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예. 심지어 이번에 JTBC 방송도 저도 그런데 대부분 쇼츠나 뭐 온라인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시간대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 중계권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JTBC 화면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은 못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로만 아마 그 네이버 플랫폼으로만 송출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방송 좋던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게 안 나오는 게 사실. 그건 이제 극단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어딜 틀어도 똑같은 걸 하는 시대에 비하면 사실은 오히려 요번에 이제 JTBC라는 되게 극단적인 어떤 한 채널로 고정돼서 그렇지 그거에 정반대의 어떤 극단적인 그거보다는 저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아닌가? 좀 다양한 그런. 그러니까 가령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스포츠를 완전 뭐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 가령 이렇게 월드컵 같은 경기들도 보면은 이제 같은 경기를 다 그냥 중계진이 다른 거잖아요. 물론 그 중계진을 찾아 듣는 거를 그게 맛이야 진짜 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똑같은 그 중계 화면들을 동시간대에 이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동시로 송출을 하고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나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맞는 방식인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 때는 그래서 있거든요. 기존에 오히려 지금 생각나는데 얘기하다가 기존에 올림픽 중계에서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나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그 시간대에 중요한 특히 스포츠 매니아로 갈수록 만약에 뭐 아까 얘기해 주신 미국하고 캐나다 하키 보고 싶은데 전부 다 한국 쇼트트랙 중계한다거나 시간대 겹치면 뭐 이런 이제 뭐 다양성 문제는 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스포츠를 방송해주는 어떤 이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되게 약간 육식동물처럼 자극적인 것만 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마라톤 중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2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마라톤 중계를 많이 했죠. 황영재 선수가 메달을 따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메달리스트가 없어요.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회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TV에 보여지는 어떤 스포츠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크리켓 같은 거 되게 모르는 사람이 되게 지루한데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고 어떤 스포츠를 지금 쇼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 달리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똑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흥미진진하게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아내거든요. 이거 똑같은 걸 왜 봐? 2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황영주니까 뛰었지 뭐 이런 거에 그 반대쪽에는 그러한 있던 지루한 달리기를 우리가 왜 보고 있냐라고 있는 어떤 그 견딜 수 없음이 있는데 그거 어떤 사회를 보여주는 어떤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막 자극적인 맛있는 주시한 육식동물만 찾는 어떤 이런 자극적 영상 이 아닌 되게 드라이하면서도 되게 약간 비건 같은 그런 영상을 좀 찾아보는 그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코리아풀이라는 게 돈 문제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컨텐츠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코리아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올림픽 중계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다 인기 종목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것도 뭐 나누면 되잖아요. 다른 프로스포츠 배분해 주듯이. 그래서 뭐 3사든 4사든 5사든 나눠서 동일 시간대에 다 똑같은 거 중계할 게 아니라 사실 좀 다양한 종목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마라톤 중계하면 꽤 인기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에 뛰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뭐 그 선택권이 없어지는 뭐 비싼 중계권을 가져와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그냥 방송사들끼리의 이권 투쟁으로만 가는 게 좀 한심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들은 어떤 방식으로는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제만 놓고도 상당히 많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방송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놀랬던 게 언젠가부터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중계권 때문에 뉴스에서 이런 데서도 영상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처음부터 되게 충격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말로 진짜 어떤 보편적 접근권 침해받는 거 아닌가? 예. 네, 이번에 이 중계권 문제는 조금 그냥 이거를 뭐 특정 그 방송 기업이 이렇게 해서 독점을 해서 뭐 우리가 채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로 확장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 이런 중계 포함해서 방송이라는 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를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뭐 얘기가 좀 약간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어떤 화면이라든가 방송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점적 권한이 강화가 되면은 반대편에서는 사실은 그런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령 뭐 중계 독점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마치 그거를 볼 수 있는 채널인 것처럼 낚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인터뷰 화면이라든가 인터뷰 내용들을 갖다가 가짜로다가 꾸며서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지금 이거 보기 힘들지 한데 내가 이런 거 전달해 줄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유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꽤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도 제가 충격받았던 게 이제 뭐 클로이킴과 관련된 가짜 인터뷰 뉴스 막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그런 중계 화면이나 뭐 공식적 화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되게 제한적으로만 독점해서 사용을 하니까 사실 그 사각지대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화두인데 사실 중계권만이 아니라 올림픽 자체 열기는 많이 식지 않았나요? 이런 그 프로스포츠는 오히려 월드컵이라든지 뭐 프로스포츠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왔어도 올림픽에 대한 열기는 전반적으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올림픽 유치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도 전북 올림픽 또 뭐 서울 평양 올림픽 늘 올림픽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올림픽 어떻게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올림픽이 사실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아 그래요? 네, 올림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지금 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든다. 그게 9/11 이후로 그 보안에 대한 그 단가가 올라가면서 아마 아테네 올림픽 이후로 그게 굉장히 많이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돈들이 되게 올라갔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거를 예전에 그냥 서로 막 여러 도시가 이렇게 서로 막 컴피티션 하던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서 지난번에 파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를 하는 이런 게 IOC의 일종의 고육직책으로 이번에도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올림픽에 지금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쿨하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간극이 생겼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올림픽 같은 경우 한 도시 개최 원칙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뭐 88 서울 올림픽 뭐 이런 방식으로 다 해오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시 하나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잘 만들고 물론 도시 단위 사업은 아니고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한 도시가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2014년에 그 한 도시 개최 원칙을 공식적으로 IOC에서 이제 철회를 하고 이제 복수 도시들이 이제 개최되는 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밀라노하고 코르티나에서 같이 공동 개최하는 형태로 했었고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평창 외에 다른 지역에 같이 이제
그 개최를 하는 방식에 가까웠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보여주는 건 결국에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스포츠 행사가 이제는 어떤 지역적 단위에서 한 도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상 개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계속해서 비용은 늘어나고 그 올림픽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되게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나 이런 형태로서 이 4년마다 한 번씩 이 스포츠 대제전을 즐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물음표가 계속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외에도 사실 기후 이슈가 굉장히 컸고, 이번에 릴러너 같은 경우 사실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사실 경기장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시위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시위들이 벌어졌었고, 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자체가 뭐 가능하면 환경 훼손은 안 하고 새로운 건물도 안 짓고 있는 거 가지고 잘 할게요라고 처음에 천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슬로프 만들기 위해서 산을 밀어버리고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인공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사실 베이징부터인가요? 평창부터인가요? 거의 100% 인공눈 사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눈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 비용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인공눈 자체가, 그리고 보니까는 빙질 자체가 이렇게 자연눈하고 달라서 선수들 부상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올림픽 같이 뭔가 그 사람들을 대규모로 모으고 시설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 이걸 갖다가 즐기는 방식이 아니라 좀 계속 길게 긴 시간 동안 여러 지역 간에 협력해서 이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서로 개최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과 지역이 좀 같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좀 스포츠 게임의 방식과 룰 같은 것들이 좀 상상하는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래도 뭐 여전히 한국은 지난번에 뭐 지금 전북 올림픽 유치 열심히 전북 특별자치도 하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그래서 평창 때도 그랬지만 그래도 또 뭐 런던 올림픽이나 파리 올림픽 보면은 뭐 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기후위기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갔을 때 제가 올림픽 끝나고 때 좀 놀란 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경기장을 애초에 지을 때 메인 스타디움을 설계할 때부터 뒤에 리우 올림픽을 고려해서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 규모를 4분의 1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리우 올림픽 이제 경기장 짓는데, 물론 뭐 이벤트이거나 그린워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봤었고, 그럼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제가 갔을 때가 꽤 많이 지났을 때,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조직위원회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뭘 하냐면은 올림픽 때 약속했던 거버넌스 사업을 그대로, 뭐 학교랑 하는 거버넌스, 뭐 예술교육, 뭐 이런 재생 관련된 시설들 관련된 주민 거버넌스,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생각하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가리왕산이라고 600년 원시림 조선시대 때도 벌목 안 했던 거를 딱 이틀 스키점프 쓰려고 다 벌목하고, 심지어 뭐 다 재사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다 폐기, 사과하고 메모라고, 심지어 제일 먼저 조직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문제 생길까봐. 뭐 이런 어떤 올림픽이 이걸 뭐 그냥 좋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올림픽의 글로벌한 변화? 오히려 그런 정도도 좀 아직 잘 접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유치전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뭐 전북도 뭐 당연히 네트워크, 생태 이런 거 강조하면서 유치할 텐데 실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될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평창 그 가량산 시설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시설을 계속 활용하려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과 어쨌든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원래는 이제 그걸 원상복귀하는 것들이 처음에 조직이나 이런 데서 밝혔던 방향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시설을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또
그 의견들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사실 그 지금 평창에 올림픽 때 만들었던 시설이라든가 어떤 환경훼손들이 얼마나 다시 복원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올림픽을 뭐 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계속될 수 없다는 생각하는 주의고, 그리고 그럼 대안적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환경 파괴하는 것보다는 붙박이로 뭐 동계올림픽 어디서 하고 하계올림픽 하고 패럴림픽 어디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 하계올림픽 계속 붙박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장소로 가는 게 오히려 대안적으로.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스포츠를 함께하는 어떤 축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평화라고는 같이 예전에 올림픽 휴전 뭐 이런 것처럼 올림픽 하는 동안은 되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해서 붙박이로 돈 안 들면서 안 부시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올림픽 얘기 했는데 문화로 세상을 보는 시간 21도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